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정 코너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시잖아요. 네. 손 변호사님. 근데 네네. 요즘은 참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힘들 정도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더 그런데요. 예.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 사건. 그렇죠. 또 가수죠.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 씨의 자살도 이번 이 주에 얘기는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권영철 선임 기자가 또 하거든요. 이것도 큰 사건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인데요. 전주. 네, 아직까지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네. 아무 단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단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요, 5c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예. 저수지 수색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실종 신고 자체가 20일이나 지나서 있었고, 예. 목격자도 없고, 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복잡한 가정사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더 의문을 낳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34일 고준희 양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인터뷰로도 다뤘었습니다. 이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준희 그렇죠. 양 사건. 네. 이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될 텐데 참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하면서 아동 미제 사건들이 과거에 뭐가 있었나 떠올려 봤어요. 네. 오늘 그중에 한 건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바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경구 김남주 씨가 주인공했던 이제 그 영화가 사실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의 치밀함. 과 또 경찰의 당시 수사상의 실수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예. 특히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매우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27년 전이었습니다. 1991년이죠.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이형호 군 유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요. 그날 밤부터 이제 이영호 군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현금 7천만 원 등을 요구하는데요. 네. 이 횟수가 무려 60차례였다고 합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왜 그놈 목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60여 차례나 전화를 했고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됐고 그렇죠. 전국에 방송을 탔습니다. 공개 수사를 했으니까 이 목소리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렷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소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44일 만에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예. 그때부터 유괴범을 잡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모두 혐의를 벗고 풀려납니다. 예.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고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공소시효 끝났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한 그 영화 그놈 목소리가 흥행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미제 사건이죠.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유괴범. 네. 60번이나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녹음이 됐는데도 못 잡은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잡지 못했는데요. 예. 잡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바로 그 이유들을 좀 파헤치면서 단서들을 잡아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뭡니까? 네, 첫 번째 유괴범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케이블에서도 몇 번 방영하는 바람에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보면서도 야, 저 정도까지 치밀했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매우 정밀하게 움직였는데요. 유괴 3일째에 형호 군의 아버지를 김포공항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형호 군 아버지가 운전한 차 뒷좌석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같이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깨고 만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나왔는데도 만나질 않았어요. 실제로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네. 경찰이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 알기라도 한 듯
또는 넘겨짚기라도 한 듯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요. 예. 또 그날 바로 형호군 집에 전화를 다시 겁니다. 그러면서 서초 경찰서 소속 형사다.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라고 집에 전화하는데요.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호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또 떠보는 행동도 한 거죠. 이때 바꿔줬어요? 이때요. 그렇지 않고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냐? 라고 둘러대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범인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리죠. 이런 경우면은 예,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바꿔줄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요. 예.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분 넘기 전에 전화를 항상 끊었고요. 위치 추적되기 전에. 또 은행을 가면서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갔습니다. 게다가 그럼 지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가족들에게 메모로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런 메모 종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 신청서에도 지문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이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일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흥분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에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또 사용할 정도로 감정의 흔들림이 매우 적었다. 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형호군의 부모나 경찰은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에 급한 마음에 좀 서둘렀어요. 그런데 반면 범인은요. 짧은 전화통화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 라면서 끊고 뜸을 들이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그 범인의 목소리가 여러분 당시에 그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도 이 실제 범인의 목소리가 삽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어느 정도나 치밀하고 차분하게 했는가가 범인이 그 목소리에도 잘 드러납니다. 잠깐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신체에서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곳이 성대랍니다. 목소리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그 범인의 실제 목소리 확인하죠. 또 데려오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번에 만약 한 번만 더 느끼는 걸 끝까지 하십시오.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흥분한 사람 아닙니다. 관두죠, 그럼. 저도 손 떼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저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괴로우니까요. 보호할 수도 없어요.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죽기를 바라죠.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장담은 못해요. 저희도 더 이상 도움을 못하겠습니다.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더 이상 저도 장담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 네. 톤이 일정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에. 네, 감정의 기복이 좀 드러나지 않고요. 일부러 노력을 한 것인지 원래 그런 성격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렇게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검거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수로 그런 기회들을 놓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유, 경찰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의 실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6월 이튿날이었는데요. 범인이 김포공항에서 2차례나 전화를 걸면서 2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항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녹화해달라. 라고 즉 CCTV 녹화 요청을 하질 않았던 거죠. 지금 같으면 CCTV가 자동으로 다 녹화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촘촘히. 근데 그때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91년? 91년입니다. 지금의 그런 환경 또는 기술 수준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아주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실수는 계속되는데요. 범인이 7천만 원 현금을 실은 차량을 번화가에 세워둬라. 라고 지시했고요. 7천만 원 차량 저기다가 세워놓고 가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네, 형호군의 아버지가 가짜 돈을 넣어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승용차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근처에 형호군의 어머니가 숨어 있었는데요. 형호군의 어머니가 한 남자를 목격합니다. 지하도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요. 점퍼를 입은 20,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승용차를 둘러보더니 몸을 숨기고 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형호군의 어머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에게 급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형사들이 있는 것을 눈치챌까 봐 우려했고 그렇게 우려했던 형사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남성이 도망갔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요. 다시 이번에는 양화대교 육교 밑에 돈가방을 두고 가라.
라고 지시를 했고 네. 이번에도 역시 현금 10만 원과 나머지는 이제 그 가짜 돈 대신 신문지 같은 것을 네. 넣어서 돈처럼 꾸민 가방을 두고 잠복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12명을 두고 집에 갔는데 잠시 후에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사들이 잠복 중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돈 뭉치가 든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형사 12명이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12명을 다 따돌리고 그 가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와.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서성대면 범인이 알아챈다. 그래서 잠복해느라고 범인이 접근한 걸 못 봤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가짜 돈 가져간 다음에 가짜 돈 뭉친 거를 범인이 확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나를 희롱하냐 라면서 따졌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가 아까 그 목소리가 오고 갔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나 희롱하는 겁니까? 가짜 돈 뭉치 갖다 놓고 이후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고 범인은 못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몇 번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 과학수사의 한계입니다. 과학수사의 한계. 아까 CCTV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요. 이제 그 목소리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문과 비슷하게 성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의 지문. 그렇습니다. 이 성문 분석을 해서 결과가 같다. 그러면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성문 분석했어요. 목소리가 했어요.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혼선이 야기된 거죠. 이게 전화 목소리가 미세하게 다르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다. 라고 했던 전문가도 있었고요. 또 몽타주 속의 그런 얼굴형을 보니까 이 목소리와 다르다. 2명 이상이다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CCTV 아까 얘기 나왔죠. 지금처럼 여러 곳에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찾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시 환경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추적을 하고 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쵸? 특히나 형호군의 친척 중에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 네. 얼마나 일치요? 99% 이렇게 성문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문으로 보면 99%가 그렇습니다. 일치. 그럼 그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서 알리바이가 나왔고 풀렸습니다. 용의점이 풀렸는데요. 하지만 공범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입장권, 주차권 등등을 보관했다가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그런 걸 보관한다?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사는 상황인데 일단은 의심을 풀고 결국은 혐의점을 풀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영호 군 그 시신이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죠. 네. 발견됐을 때 아이 뱃속에 보리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 아이가 그 낮에 먹었나 친구 집에인가에서 먹은 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그날 이미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들으면서 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끝내 범인도 못 잡고 공소시효 끝나고 참 마무리를 하지만 굉장히 찜찜합니다.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법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그래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잡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형호군의 아버지가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만나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 아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겠고요. 또 완전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대 미제 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아직도 범인 못 찾았습니다.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